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의 하락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낄 수 있는 사연과 또 26년도에 유력하게 벌어질 사건들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어젯밤에 굉장히 좋은 CPI가 나왔음에도 코인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은 그래도 조금 올라서 유지가 됐는데요. 코인은 또 오르려고 하면 확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일단 어젯밤 11시 반에 11월 CPI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2.7% 상승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시장 예상치가 3.1%인데요. 실제 데이터가 2.7%로 나왔다는 거는 이렇게 큰 격차는 제가 최근 들어서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 시장 예상치가 너무 높게 잘못됐거나 아니면 실제 데이터가 실제보다 너무 낮게 나왔거나 요걸 좀 의심하면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제 이거 발표되자마자 증시, 뭐 주식, 채권, 뭐 코인도 그때 한동안은 갑자기 팍 치솟더라고요. 그래서 뉴욕 3대 지수가 괜찮게 끝났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는데 물론 이게 이제 너무 낮게 나와서요. 근원 물가가 21년 이래 4년 만에 최저치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둔화세가 확인된 건 다행인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 왜곡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셧다운이 됐던 10월 달 일을 안 했으니까 데이터 자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추정치로 때려 넣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임대료나 뭐 주거비 이런 거를 거의 0에 가깝게 때려 넣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보다 너무 낮게 나왔다. 이런 지금 뉘앙스와 의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어제만큼은 주식은 즐거웠던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라는 AI 쪽 주식이 10% 급등이 나오면서 특히나 이번 4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꽤나 높게 될 것 같아. 이런 성과가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AI 투자에 대한 기대가 오라클이 망쳐놨다가 마이크론이 또 살려놓고 그래서 어제까지는 그래도 좀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비트코인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그라미 빨간색 친 게요. CPI 좋았다더라 하고 또한 2, 3% 올랐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훅 꺼지는 근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1시간 봉이거든요. 근데 12월 들어서 이게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질릴 정도로 제가 다 표시를 해봤습니다. 오르려고 하면 떨어지고 오르려 하면 떨어지고 오르려 하면 떨어지고 이게 정말 수십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지친 것 같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이거 도박판이네. 에이, 사기 같은 거 괜히 해가지고 주식할 걸.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비트코인이 이 정도면요. 알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레버리지를 쓴 롱숏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는 뭐 마이너스를 뭐 어떻게 견디느냐 이거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대부분 지금 청산을 당했다. 그래서 이 유튜버인지 뭐 스트리머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150억 원을 롱숏을 태웠다가 결국 2억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태. 이분들은 돈 자체가 지금 사라진 겁니다. 뭐 잠깐 읽어보면요. 100개의 롱을 잡았다가 청산이 됐고요. 이게 떨어지니까 숏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숏도 무려 140개, 롱은 100개를 잡았다가 결국 이 휩소에 휘말려서 위로도 청산, 아래로도 청산돼서 결국은 2억 원만 남았다. 마치 10월 10일 날 대규모 청산 때문에 마켓메이커의 3분의 1이 아예 퇴출됐다고 했던 거, 그런 거 비슷한 거를 개인들도 꽤나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최근에 변동성이 커졌다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과거에 비교하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연환산 변동성을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과거의 변동성이 훨씬 어마어마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35에서 50%밖에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변동성 기준으로. 근데 왜 사람들이 변동성이 커졌다고 하느냐? 근데 이런 분들도 있죠. 내가 2017년부터 투자를 했는데 지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뭐, 이런 분들 많이 보이는데요. 17년부터 투자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이분들이 변동성을 체감했을 가능성, 쉽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17년부터 투자는 했는데요. 대부분의 기간을 떠나 있거나 나는 이제 오를 때 들어올 거야. 뭐 이런 분들 또는 반포기 상태로 있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변동성을 피부로 못 느끼셨다면 과거부터 투자를 했다는 거, 변동성이 크다는 걸 아마 체감을 하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체감을 한다, 변동성을 과거에 체감을 했다 이런 분들은요. 과거에 의미 있는 물량을 들고 있어서 좌절도 수십 번 해보고 어떻게든 매수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뭔가 성장통을 겪고 뭔가를 해봤는데 안 되고 현재와 비슷한 상황을 과거에 해봤던 사람들만 그 변동성을 겪고 저는 성장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거 조정에도 진짜 변동성을 체감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코인은 원래 이래. 원래 막 마이너스 70% 90%가 이더리움도 즐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담담하게 모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원칙을 지키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하는 이 소수만이 나는 단지 원칙만 지켰을 뿐인데도 2% 안에 소수에 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립토 투자뿐만 아니라 웬만한 투자들은요,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상대평가예요. 남보다 잘해야 되거든요. 즉,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원칙을 지켰던 나는 2%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든 건 힘들 거겠죠. 얼마나 힘들면 사실 월가의 강세론자 톱니를 뺨치는 강세론자 중에 한 분이 흔들린 정황이 있어서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가 어떤 곳입니까? 월가의 뭐 황소 중에 황소죠. 특히나 코인 쪽에선 빼놓을 수 없는 블랙락보다 훨씬 빨랐던 곳인데요. 자, 여기에 글로벌 매크로 총괄 주리엔 티머라는 임원이요. 26년도에 비트코인은 약세장이 올 것이다. 다소 충격적인 전망을 합니다. 26년도에 비트코인은 부침을 겪을 거야, 휴식기 겪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투데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그는 비트코인이 지난 10월에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6.5만에서 7만 5천 달러 사이에 지지선을 찾을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를 찍고 이제 반등을 한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립토 겨울이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채널에서도 한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오전반 제 형이 2035년에 비트코인은 1천억 원을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분이 바로 주리엔 티머입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 강세론자 중에 황소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약세장을 전망하지? 의아했었고요. 또 피델리티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압도적인 코인의 황소입니다. 14년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채굴을 이미 이때 하고 있었고요. 2018년도에는 월가 최초로 커스터디 이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역시 힘들 때는 남들은 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도망쳤는데 이때 꾸역꾸역 하지 말라는 거를 퇴직연금 401k에 비트코인을 집어넣으면서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했던 데가 역시 피델리티거든요. 이 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14년, 18년, 22년 죄다 크립토 겨울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준비를 했던 피델리티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에게 무슨 사연이 있을까?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피델리티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실제로 피델리티는요, 지금도 강세론을 외치고 있고, 이들의 행동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해시키라는 거래소가 이제 홍콩에서 IPO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막대한 돈을 지금 피델리티는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피델리티 얘기는 아니고, 오늘은 그 줄리엔 티머라는 이 글로벌 매크로 전문가의 사연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뭐든 의심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맞아? 이 사람 맞아? 해서 트윗의 원문을 확인을 해보고 이게 진위 여부나 뉘앙스가 어땠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요. 유리엔 티머 혹은 주리엔 티머라고 합니다. 이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장기적인 강세론자지만 비트코인이 가격이나 시간을 보면 지금 4년 주기가 끝난 것 같다. 크립토 겨울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걱정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한 무슨 녹색 차트를 이렇게 올리면서
장기간의 랠리 끝에 10월 최고점 12만 5천 달러가 이제 고점이고 그 뒤로 한 1년 정도 겨울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26년도는 비트코인이 쉬어갈 것 같다. 근데 지원금이 아니고요. 이게 서포트 라인이 한 6만 5천에서 7만 5천 사이에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크립토 겨울이 온다라고 얘기를 한 건 확인이 됐습니다. 역시 이분이 올렸던 아까 차트인데요. 초록색, 봄, 여름, 가을 하다가 빨간색, 겨울이 오고, 다시 봄, 여름, 가을 오다가 이제 겨울이 오고, 근데 최근 들어서 아무리 길게 잡아줘도 이 까만색, 오른쪽에 까만색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거든요. 가격으로 보나, 기간으로 보나, 하락장에 들어가기 딱 좋은 라임이 맞네. 제가 어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이런 분들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하락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제가 좀 더 충격을 받은 건요, 이분이 불과 20일 전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 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정말 황소 중에 황소였던 분이 왜 26년도를 약세장으로 바라보게 됐을까? 11월 26일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죠. 이 줄리엔 티머라는 분이 비트코인 급락은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이다. 이거 건강한 조정이야. 실망하지 마. 과열된 밸류에이션과 이 투기적 과잉이 식는 과정에서 이건 너무 오히려 도움이 돼. 그래서 20%, 30% 이런 하락 정도는 그냥 정상 조정이다. 여전히 우리는 정상 궤도에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11월 초에도 그렇고 이분도 역시 금과 비교를 하면서 마치 JP모건과 똑같았습니다. 금값 상승세가 주춤하는데 그 공백을 뚫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금값이 올라가고 나서 뭐 180일인지 200일인지 150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얼마 후에 비트코인이 따라갔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값이 조정하는 틈을 타서 비트코인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 1년 내내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과거부터 그랬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약간 흔들리는 기미가 보였습니다. 12월 12일자에도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주식시장 독주 속에 비트코인만 추락한다. 우리 댓글에도 많이 보였었죠. 아니 S&P 500, 나스닥, 뭐 심지어 코스피도 올라가고 금도 올라가고 국채도 올라가는데 왜 코인만 떨어지느냐? 뭐 할 때마다 다 떨어진다. 똑같은 얘기를 줄리엔 티머가 했다는 겁니다. 올해의 유일한 패자다. 굉장히 보면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 이랬을까요? 제가 좀 파고든 결과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글로벌 매크로 전문가들은 좀 어려운 예측을 합니다. 가격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봉하는 모델, 예를 들어 뭐 플랜 B는 스톡트 플로우나 이런 모델이 있잖아요. 이분도 S커브라고 해서요. 뭐 보급률 곡선, 즉 신봉하는 모델이 있었는데요. 이 모델에 따르면 지금쯤은 폭등을 하고 있어야 될 구간입니다. 근데 이 폭등 구간에 폭락이 나오니까 이분이 실망을 넘어서 지금 분노하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그러니까 당황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뉘앙스가 저는 느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했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이분은 진짜 디지털 금이라고 믿었다. 디지털 금이 뭡니까? 안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금이 이제 디지털 금이 됐으니까 이렇게 힘들고 나중에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뭐 금이랑 뭐 커플링은커녕 디커플링이 된다. 금이 오르면 떨어지고 금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사실 디커플링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아무튼 금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디지털 금이라는 이 서사가 무너진 거 아니야? 모멘텀이 붕괴됐다라고 또 이분이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주식 시장과도 커플링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갈 때는 그래도 올라가야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것과도 디커플링.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갈 때도 떨어지고 금이 올라갈 때도 떨어지고 나 혼자 떨어진다? 뭐 실망을 넘어서 정말 분노가 나올 만하죠. 그리고 이분의 또 개인적인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분의 트윗을 제가 한번 다 파봤는데요. 지금 네덜란드 고향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뭐 보스턴인가 어디 미국에서 근무를 하실 텐데 2주 반 동안 네덜란드에 가서 부모님 댁에서 어머니를 돌보겠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지금 뇌졸중에 걸려서요. 회복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도 아프니까
이제 그 옆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켜고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뭐 요리도 해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볼 때 지금 굉장히 안팎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처럼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요. 우리 개인 투자자는 내 돈을 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뭐 조금 늦어지면 몇 달 더 참아보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큰 회사를 책임지고 고객의 돈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분의 방향대로 회사가 막 움직이고 이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회사에서도 받았을 것이고, 뭐, 내적으로도 부모님이 아프셨고, 그래서 조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뭐,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비슷한 듯 다른 의견도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쪽에 더 생각이 가까운데요. 그 근거도 뒤에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역시 오늘 새벽이었네요. 오늘 뭐 정말 새벽 12시쯤에 테더 CEO가요. AI 버블이 비트코인 가격의 최대 위험 요소다. 굉장히 무섭게 들리죠. AI 버블 터지면 비트코인 터질 거야.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나쁜 얘기인지 좋은 건지 약간 알쏭달쏭하긴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I 버블이 비트코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분이 하는 거는요.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데 현재 AI 붐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렇게 추정되는 주식시장의 버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AI 붐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즉 AI 버블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한데 아무튼 그 버블이 있다면 그거 터지면 이것도 같이 터질 거야.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과거처럼 뭐 80% 대폭락은 없을 거야. 왜냐하면 뭐 연기금이나 정부 매수가 많이 이제 매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RWA나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노란색으로 줄을 친 부분, 이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은요, 26년도에 AI 버블이 크게 형성되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상승이 나온 뒤에 만약에 버블이 터진다, 다 같이 폭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요? 이분이 버블이 터졌다고 했습니까?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까? 추정이란 말은요, 지금 ing라는 겁니다. 계속 커지고 커지고 커질 텐데, 어느 순간 이게 26년도에 뻥 터지면, 즉, 상승이 있고 난 다음에 폭락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봤거든요. 물론 그 이유도 한번 소개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지금도 크고 작은 돈이 들어올 때마다 매수를 하는 이유기도 하겠죠. 이 뒤에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부터요. 26년도에 저는 무리한 돈풀기의 부작용을, 즉 버블을 걱정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종종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패닉이 아니라 버블을 걱정해야 될 때다. 정말 어이없는 얘기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뒤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대표 선수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앞으로 연준 의장, 뭐 케빈 워시인지 케빈 해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콤비, 그 선배님들의 사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럴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트럼프와 내 말 잘 들어. 그럼 내가 연준 의장 밀어줄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은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70년도 초반에요. 닉슨 대통령과 당시 페드 의장 아서 번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72년도에 재선을 앞둔 닉슨 대통령은 자, 요거를 바꿔볼까요? 재선을 중간 선거로만 바꾸고 닉슨을 트럼프로만 바꾸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번스에게 강력한 금리 인하를 종용했다. 제롬 파월에게 강력한 금리 인하를 종용했다. 심지어 나를 이기게 해달라면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똑같지 않으십니까? 번스의 대응이 당시 재밌네요. 닉슨과의 친분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1년 만에 8%에서 4%대로 인하를 했다. 아마도 저는 내년에 우리가 처하게 될 상황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러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떨어뜨리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AI 성장으로 뭐 물가를 잠재우겠다. 뭐 AI 로봇 쓰면 이제 인플레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뭐 일론 머스크도 했었잖아요. 아무튼 물가가 오르자
에너지 식료품을 뺀 근원 인플레이션 개념을 도입해서 수치를 가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이때 처음 나왔다는 겁니다. 왜요? 물가 오르는 거 가리려고. 근원 인플레이션이요. 에너지랑 식료품 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높게 나오니까. 이때 당시에도요. 에너지 먼저 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야 그래도 높아. 식료품 빼. 야 그래도 높아. 주택비 빼. 그래도 높아. 차 빼. 장난감 빼. 뭐 빼 해가지고요. 실제로 100이 있었다면 나중에는 35%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어젯밤에 본 것 같거든요. 어젯밤에 10월 셧다운 했다고 주거비 빼. 저는 이것과 약간 일치하지 않을까. 트럼프가 어, 지지 않겠죠. 전 닉슨 대통령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결과 뭐 73년 오일 쇼크와 맞물려서 물가 상승률이 막 폭발을 하면서 초유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게 되니까 뒤늦게 이자 금리를 뭐 13%까지 올렸지만 신뢰를 잃고 실패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버블이 생겼다가 나중에 뻥 하고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그 폴 볼커 들어보셨죠? 20% 넘게 막 금리를 올리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어야 됐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역사적 사례로 볼 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정황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버블을 걱정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12월 17일, 얼마 며칠 전이죠. 이틀 전에 스콧 베센트가 트럼프의 뭐 계좌를 설명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경제에서 했던 이제 화면을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 인구의 100%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상승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겠죠. 지금 미국 정부가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요. 트럼프 어카운트가 뭐냐면, 뭐 트럼프 이렇게 된 이후로 그때 태어났던 친구들, 아이들 전부 다 뭐 몇천 달러 준다고 얘기를 했고, 이 친구들이 뭐 18세인가 19세 될 때까지 이거 잘 빼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추가 불입은 뭐 5천 달러인가까지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 어카운트를 통해서 아직도 미국인 성인 중에 33.8%가 주식 계좌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이거 100%로 만들 건데, 제로로 만들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을 무조건 투자해라. 엄청난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이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뭐, 제네시스가 영어로 뭐, 창세기, 한국말 성경의 창세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거창하고, 뭐랄까요. 정말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게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11월 24일에 이미 걸렸습니다. 이거를 제2의 맨해탄 프로젝트다. 맨해탄 프로젝트가 뭡니까? 독일보다 핵폭탄 먼저 개발해야 돼. 그만큼 지금 전쟁과 같은 상황이다. 이 빨간색 문구가요, 실제로 백악관의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크게 적혀 있고요. 제2의 맨해튼 프로젝트에 필적하는 프로젝트로서 역사적, 국가적으로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다. 쉽게 얘기하면 AI로 우주 정복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인데요. 정말 필사적으로 써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AI에 나는 올인을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 부에서 일단 시작을 하고, 그리고 24개 빅테크 기업이 이 11월 18일자로 여기 나오죠.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서 엔비디아, 오픈 AI,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xAI 등등이 이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이미 서명을 했고요. 이제 관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민간도 지금 합세를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AI를 과학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뭐 에너지, 바이오, 뭐 제약, 반도체, 핵융합, 뭐 우주 5만 가지 것들을 연구 생산성을 10년 내에 2배로 향상이라고는 했지만 제가 본 바에 따르면요. 10년 연구할 것을 몇 개월 안에 끝내겠다. 엄청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압도적으로 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이요.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그 직장이 지금 뭐 IT 쪽이잖아요. 그만큼 한국의 의사처럼 돈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하웨이라는 기업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요. 모든 전 직원 그 자리 옆에 침낭이 있었다고 합니다. 침낭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즉
정말 밤을 새워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뭐 전쟁처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그 수많은 인재들이 IT로 들어오면서 바짝 쫓아오고 있겠죠. 그래서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에너지 지배력 및 AI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은 정부 예산으로 3.2억 달러를 태웠지만 이제 민간 쪽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을 내년에 엄청나게 때려 부을 것이다. 뭐 버블이 있든지 말든지 전쟁처럼 그냥 필사적으로 뭔가 부서지면 다시 고쳐서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유동성의 홍수를 저는 기대하고 있다는 이 여러 정황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미친 유동성, 버블이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 최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12월 19일 오늘 오전 7시네요. 트럼프가 우주에 핵무기 원자로 배치를 한다는 우주 행정명령에 또 서명을 합니다. 뭔가를 많이도 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다 망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다 물을 띄우기 위한 유동성을 채우거나 지금 둘 중에 하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과학기술 발전과 국토방위를 위해서 우주를 적극 활용하겠다. 우주에 핵무기도 설치하고요. 핵 발전 원자로도 배치를 하고요. 또 뭐 일론 머스크는 지금 데이터 센터 한다고 하잖아요. 데이터 센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 행정명령 때문에 어제 뭐 로켓랩이다 뭐다 또 막 날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8년까지 최소 500억 달러, 즉 73조 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한다. 원래도 투자를 했는데요. 추가로 73조 더 한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쓸 예정이면 이런 지금 행정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주목한 로봇주. 로봇은요, 행정명령을 검토한다고만 했지 아직 행정명령이 발표되진 않았는데요. 로봇 쪽이 사실 트럼프 쪽이 이렇게 밀고 나가잖아요. 한국이 그대로 똑같이 따라합니다. 아까 제네시스 프로젝트 미션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제네시스 하겠다.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었고요. 미국이 지금 로봇주 뭐 행정명령 한다고 하니까 한국에서도 뭐 현대차다 뭐다 해가지고 현대그룹 들썩들썩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AI는 뭐 이제 다 아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로봇은 왜 이렇게 띄우는 걸까? 뭐 테슬라의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요.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미국 지금 어떤 행동했나요? 리쇼어링 한다고 해서 뭐 한국, 미국 여러 군데에서 돈을 받아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즈음이면 이제 슬슬 완공이 되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임금과 한국의 임금과 어디가 더 높습니까? 한국도 나름 GDP 4만 달러 국가인데요. 미국은 8만 달러입니다. 임금이 거의 2배입니다. 근데 이 많은 공장을 미국인을 채워서 그것도 숙련도 되지 않은 사람들을 집어넣는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몇 명은 집어넣겠지만요. 이 미국 공장에는요, 바로 로봇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일을 시키려면 그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뿐만 아니라 로봇도 할 수밖에 없다. 뭐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엄청 정말 부어 넣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부 쪽이었고요. 트럼프의 행동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트루스 소셜이라고 있잖아요. 사업 영역을 무한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는 핵융합 기업과 합병을 한다. TAE 테크놀로지스라는 핵융합 기업이 있는데요. 내년에 뭐 핵융합 발전소를 뭐 50테라바이트인가요? 뭐 건설을 하고 추가로 계속 발전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왜요? 무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AI를 위해서 정말 뭐 부동산 금리가 높네 뭐 지금 그 오라클에서 뭐 이 투자를 철회를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무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무한으로 필요하니까 우주까지 지금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업은요 이미 알파벳, 쉐브론, 골드만삭스가 투자를 했던 알짜 기업이었는데요. 요거를 트럼프 미디어가 우리 같이 해보자 하고 이제 합병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무한대로 확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사는요, 블록미디어의 JJ라는 기자분이 사실 이 기사는 뭐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다른 데서 나온 건데요. 그거를 이제 JJ 기자님이 가져온 걸 제가 가져왔는데요. 트럼프의 자산 분포들을 한번 볼까요? 여전히 뭐 이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긴 많을 거예요. 부동산 재벌이었으니까요, 원래. 근데 왼쪽 아래 보시면 파이낸스 이쪽에 바로 우리의 이
투자 자산이 코인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이게 트루스 소셜입니다. 이때 뭐 핵융합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또 뭐 상품, 멀천다이즈를 팔거나 아들이 있는데, 부동산보다도 이 파이낸스의 이 알맹이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굵직굵직하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뭐 채굴 회사도 차리고, 무슨 상장도 하고, 월드 리버티도 하고,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고, 5만 가지를 다 해서 사실 욕도 조금 먹었잖아요. 이분이 이 많은 사업을 본인도 질러놨고요. 미국 정부도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뜨려면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불어야만 뜨겠죠. 안 그러면 미국과 함께 본인의 사업도 다 같이 망하거나 아니면 띄우려고 최선을 다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코인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크립토 방송이니까요. 지금 SEC다, CFTC다. 그러니까 지금 규제가 정확히 빨리 구현이 돼야 되고요. 특히나 클래리티 법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미 상원 의원이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SEC랑 CFTC에 민주당원을 포함해주지 않으면 우리 클래리티 법안 통과 안 시킬 거야. 나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일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SEC든 CFTC든 뭐 위원석이 5석이 있으면요. 최소 2석은 소수당, 민주당에 이렇게 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따를진 모르겠지만. 근데 12월 17일 기준으로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 화답을 합니다. 아, 좋다. SEC든 CFTC든 민주당 인사도 내가 앉혀줄게. 그거 할 수 있어. 그럼 클래리티 법안이 결국 뭐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꿍짝꿍짝해서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런 걸 할까? 본인의 재산이 이렇게 태워져 있고요. 미국이 전략 비축을 해야 되고 본인의 재산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도 이제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예전에도 관세 뭐 계속 때릴 것처럼 하다가 타코 하면서 뒤로 물러났잖아요. 결국은 목적을 위해서 이분은 영악하게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뭐 재밌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이런 차트를 올려줬네요. 혹자는 최근에 한 마이너스 36% 떨어졌나 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근데 그 전에도 25년도 초반에도 32% 떨어졌고요. 24년도 뭐 7월, 8월 이때도 마이너스 34% 떨어졌는데 일단 이전 두 개의 하락 때는 구매하기 좋은 시간이었네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 혹자는 뭐 도망쳐 하고 지금 도망치실 수도 있고요. 혹자는 저 같은 사람은 기회요라고 하면서 오히려 뭐 좋아하고 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근데 제가 이 투자를 하면서 배운 게요. 제가 코인 투자에서 배운 진리는 미래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 이 차이가 벌어질수록 수익은 크게 돌아온다는 거. 그거 하나가 있고요. 또 현재와 미래 격차가 벌어질수록 소수를 선발하기도 쉬워진다. 저는 이 두 개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